우리 모두가 나치가 유태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대량 처형을 진행하며 SS와 같은 중훈사 조직을 통해 독일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행위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에 관한 한 가지 주목받지 못한 행위는 그들이 약물을 남용한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불법 약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약물들이 최첨단 과학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약물과 의약품이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평범한 초보 병사를 무서운 전투기계로 바꾸려는 약물 개발에 대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나치가 개발한 실험용 약물을 살펴보고 이것이 초인적인 독일 병사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타암페타민의 알약 형태로 묘사된 페르비틴이라는 약은 베를린에 기반을 둔 제약회사 템틀러에 의해 개발되었고 1938년에 시장에 소개되어 잠시간 매장에서 직접 판매되었습니다. 페르비틴은 우울증 치료와 상황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집중력, 경계심, 활동성을 유지시켜주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되었다. 이 약은 독일에서 곧 인기를 얻었다. 1939년 9월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의사이자 베를린 군사의학 아카데미의 일반 및 방어 생리학 연구소장인 오토 랑케는 이 약을 90명의 대학생들에게 시험하는데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이 약의 효과에는 자신감, 집중력 증가, 위험을 감수할 의지 증가, 그리고 통증, 배고픔, 목마름, 수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독일의 전쟁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병사들이 수면 없이 며칠 동안 깨어있고 휴식 없이 더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특히 폴란드와 프랑스에 대항하여 전투에 참여할 때 이 약에 취해 있었고, history.com을 포함한 여러 출처에 따르면 1940년에 프랑스를 침략하기 전에 수백만 개의 알약이 병사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그해 4월에는 향강제령이 퍼비틴과 이소펜이라는 약 3,500만 정 이 전선에 배포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소펜은 제약회사 놀이 만든 유사한 향강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퍼비틴의 변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각 정제는 약 3mg의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제조 후에는 단순히 향강제라는 라벨이 붙여진 채 군의 의료부서로 보내졌습니다. 군이 필요로 할 경우 전화로 긴급 주문을 할 수 있었고, 지침에는 불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리정을 복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페르비틴을 탱크 초콜릿이라 칭했다. 발급된 약물들은 나치당의 계획으로 군대의 승리 확보와 초인적 성능 발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약 외에도 지도부는 알코올과 아편을 나눠 주었는데, 이는 약물을 복용한 병사들이 승리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범죄학자 울프 캠퍼가 설명한 것처럼 약물이 무자비하게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배포되기 전에 이는 폴란드 침공에 도움을 준 군용 운전자들에게 테스트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페르비틴이 독일군에게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곧 약물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페르비틴 소진 후 병사들의 회복이 지연되고 정기 섭취자들에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약해지고 있음을 주목했다. 또한 일부 병사들에게 과도한 땀과 순환계 문제를 포함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페르비틴 지속 사용으로 사망했고,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환각, 변덕스러운 행동, 장기 사용에 따른 뇌 기능 둔화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보건부 장관은 이 알약의 사용과 접근을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군인들이 여전히 이 자극제를 받아들이고 소비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비틴 사용 시민들도 정부 경고를 무시했다. 1941년 7월 첫째 날 페르비틴은 제한 물질로 분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디어 전선의 병사들에게 1000만 정의 알약이 배송되었고 군사 지도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에게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하게 1942년 1월에는 영하 30도의 기온에서 레드 아미를 피해 도망치려는 5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군 의사는 나중에 이들 병사들이 대략 6시간 후에 피곤해져서 눈 위에 눕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페르비틴을 제공했다. 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30분 후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돈된 방식으로 다시 행진을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지며 경계심이 더욱 생겼다. 이러한 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은 군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블리츠트, 나치 독일의 마약이라는 책의 저자인 노만 오일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나치당의 구성원들이 종종 마약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항공기 구매 및 공급 책임자인 에른스트 우데시 메스를 선호했지만 헤르만 괴링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모르핀과 같은 것을 선호했으며 그는 그 물질에 대한 중독 때문에 모링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관찰했습니다. 사실 오일러의 나치당의 마약 사용에 대한 관심은 그가 히틀러의 개인 의사인 터도르 모렐 박사가 남긴 상세한 보고서를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일러는 수년간 문서 연구 끝에 히틀러가 전쟁 말기에 마약 중독 상태였으며 이후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러가 메타암페타민을 남용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가 중독되었던 것은 헤로인에 가까운 친척으로 묘사되는 유카돌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는 오피오이드인 옥시코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943년 7월부터 1945년 1월까지 히틀러는 최대 20mg 이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투여받았다. 오를러는 이 약물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히틀러가 전쟁에서 독일이 고전했음에도 자신이 무적이며 세상을 지배한다고 느끼게 되어 현실과 점점 동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944년 에피러에 대한 암살 시도 직후 다른 의사가 그에게 75일 동안 10% 코카인 용액을 처방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것들이 히틀러가 복용하던 유일한 약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주사를 받았고 매주 약 120에서 150개의 정제를 복용했습니다. 더불어 매주 8에서 10번의 주사를 추가로 받았고 이는 수년에 걸쳐 800번 이상의 주사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히틀러는 정치 경력 초기에 약물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사실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1920년대에 그는 코카인을 악마의 물건이라 부르며 심하게 혐오했다. 오를러는 1945년 히틀러가 사망 전 유카돌 부족으로 인한 출혈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모렐은 거의 10년간 지속된 피러와의 파트너십으로 이익을 보았습니다. 이 기간 그는 나치당 고위 멤버들과 다른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었고 이들은 곧 그의 부유한 고객이 되었다. 그의 편지머리는 그를 피러의 개인 의사로 설명하였고 그는 심지어 이전에 유태인이 소유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비타민과 호르몬 치료제를 만들어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처방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올라는 또한 악명 높은 DIX 또는 D9에 대해 더 알게 되었는데 이는 나치당이 전쟁 막판에 작업하던 약물로 이는 초인간 병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D9는 유카돌 OMG, 코카인 OMG, 페르비틴 3G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능 향상제로 설명된 이는 이 약은 1944년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울프 캠퍼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습니다. 목표는 D9을 사용하여 인간의 지구력 한계를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약물학자와 연구자 그룹은 킬시에서 이 약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부사령관 헬무트 헤이어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평범하게 간주되는 기간을 넘어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병사들이 전투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물질을 요청하며 동시에 그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 끝 인용. 그 그룹은 그 해 말에 D9을 개발하였고 이후에 해군 선원들과 색세나우젠 수용소의 수감자들에게 테스트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20kg의 짐을 지고 원을 돌며 행진하도록 강요받았고 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휴식 없이 55마일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는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 매거진 포커스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처음엔 벌칙대대 구성원들이 휘파람 불며 노래했지만 대부분 24시간 후 쓰러졌다. 특히 대량 생산 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페르비틴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세의 병사인 하인리히 브웰은 1939년 에코엘른에 있는 가족에게 페르비틴을 더 구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여기는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1940년 추가 편지에서 그는 가족에게 그 물질의 백업 공급을 계속 요청했다. 특히 하인리히는 군대를 떠난 후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1972년에는 전쟁 후기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첫 번째 독일인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의 병사들은 약물 자가치료뿐 아니라 알코올 의존도도 높았습니다. 의료대의 장군인 월터 키텔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투의 공포를 마주한 후에 휴식을 취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병사에게 거부하는 광신도만이 있을 것이다. 또는 그가 동료들과 친근하게 한두 잔을 즐기는 것을 꾸짖을 것이다. 일부 지도자들은 병사들에게 보상으로 술을 줬고 병사들 중 일부는 월급을 군대에 반납하고 병에 든 술을 구입하기도 했다. 상급자들은 병사들의 행동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알코올 섭취를 용인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알코올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1940년 7월에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엄격하게 처벌받을 것이며 굴욕적인 죽음을 기대해야 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범죄가 매우 심각할 때 그렇다. 그러나 병력들을 제어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1년 후에 독일 군대의 최고 사령관은 그의 병력들이 가장 심각한 도덕과 규율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에는 싸움, 부하 학대, 상급 장교에 대한 폭력 범죄, 비정상적 성범죄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알코올임이 결론지어졌습니다. 스피겔의 보고서에 따르면 1939년 9월부터 1944년 4월까지 알코올 관련 사유로 인해 705명의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고와 자살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통계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들은 지적합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로 판정된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특수시설로 보내졌다. 그곳에 감금된 사람들은 평가를 받고 강제불임 수술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알코올뿐만 아니라 모르핀도 자가 치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의료진도 군인들이 직면한 공포에서 면제되지 않았고 1945년까지 전쟁 시작 때보다 군의사들 중 모르핀 중독자가 4배나 많아졌습니다. 한 의료장교인 프란츠 베르트하임은 1940년에 의사들이 어떻게 자가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 쓴 글에서 인용하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 의사들은 스스로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콩약 한 잔을 마시고 모르핀을 2번 주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거에 코카인이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저녁에는 가끔 요스킨을 복용하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성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했다. 모르핀 중독에 고생하는 사람들과의 주요 문제를 방지하려고 군대는 중독자들을 기록하고 지역 의료 보드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재활을 위해 입원하거나 중독 증상과 범죄 행동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모르핀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슈피겔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약물 중독자들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군대는 병사들이 그렇게 중독된 약물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인들만이 병사들에게 약물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이것은 수년 동안 꽤 흔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인들에게 각성제인 덱스트로 암페타민이 처방되었다. 암페타민이 공급되었으며 일본 군인들에게는 메타암페타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군대와 정부는 약물 처리와 그로 인한 중독 군인들에 대해 큰 비판을 받아왔다. 1940년대에는 이러한 물질을 섭취하는 위험성을 연구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역사가 제임스 홀랜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면 그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그건 몇 년간 힘들게 배워야 했던 거였어요. 중독의 전반적 범위와 그 해로움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중독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습니다.